네, 안녕하십니까. 강쌤입니다. 오늘은 제 수험생분들이, 제 구독자분들이 좀 가장 많이 기다려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25년도에 제 재무회계가 어떤 단원이 좀 중요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단원이 조금 더 덜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황쌤의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23년도에 제가 그 법인세회계랑 복합금융 상품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출제가 됐죠. 둘 다. 수익은 출제가 안 됐는데, 그리고 24년도에 수익이 가장 중요한 주제, 단원이, 자본이 가장 중요한 단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수익이 출제가 됐죠. 그리고 주식기준보상거래는 2순위로 분류를 했고 거기서 30점이 출제가 돼서 제가 이번에 61기 분들이랑 자리를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저를 원래 알던 분들이 아닌데도 제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단원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출제가 돼서 합격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25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하나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여기를 마쳤다고 해서 제가 무슨 리베이트를 받거나 합격에 대해서 무슨 대가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틀렸다고 해도 너무 이게 돌을 많이 던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참고로만, 재미로, 참고로, 또는 제가 생각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 본인이 이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이제 강약 조절 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강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못 드려요. 영향력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은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참고를 해서 이건 말씀 못 드리고, 보통 한 시험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어떤 단원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아주 러프하게 해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저는 또 그게 저의 장점이잖아요. 유튜브이기도 하고 개인 채널이기도 하고 좀 다른 어떤 거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 장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단원들 순위별로 정리해놨고 이유도 같이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앞으로 강약 조절 하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가 중요하다는 주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중요하다고 느껴진다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연습서 외에도 서브 연습서 가지고 다른 다양한 유형들을 파악해서 완벽하게 숙지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 조금 약한 단원들은 좀 공부 시간 배분하실 때 기본적인 지금 현재 실력만 유지할 수 있게끔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거두절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5년도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뭐냐 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험 계속 지금 변화가 없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자본이랑 리스예요. 자본이랑 리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자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본은, 자, 우리가 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출제됐는지 이런 여부들 먼저 생각했을 때 자본은 2018년도 30점 출제 이후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다른 다양한 주제들이 다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최근 6년 동안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다라는 의미. 두 번째, 회계사 시험이나 다른 기타 재무회계를 치르는 시험에서 보시면은 자본은 주요 단원이에요. 주요 단원. 회계사 시험 보면은 거의 매년 나오죠. 24, 23 계속 나오고 25도 아마 나올 거예요. 자본은 많이 나오는 단원이면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다른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단원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금융자산은 개별적인 내가 산 주식 하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물어보죠. 또는 내가 산 채권 하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물어보죠. 금융부채, 사채는 내가 지금 발행한 사채 하나에 대한, 판매에 대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죠. 유형자산, 현재 내가 본사 사옥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지를 물어보죠. 즉, 개별적인 자산, 개별적인 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게 개별 단원들의 금융자산, 금융부채, 유형자산 이런 것들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다만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회사의 수익금액, 매출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들. 재고자산은 회사 전체의 재고를 어떻게 매출원가로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그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본은 재무상태표 중에서 자산, 부채 제외한 나머지 자본 항목의 모든 총괄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게 자본 단원이에요. 그러면 개별적인 건건의 자산 부채에 대한 처리보다 전체 종합적인 자본에 대한 전체 총괄적인 처리를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본은 가장 중요한 주제로 선정했고 아마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주제가 출제될 건지 자본 안에서 세부적인 주제들은, 자본은 보통 2차 시험용 주제는 정형화가 돼 있어요. 회계사 시험 보시면은 기초의 자본 변동표를 주고 여러 가지 자본의 사건들을 준 다음에 기말에 자본금과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의 금액을 기재하시오. 요게 전형적인 자본의 주제고 아마 그렇게 출제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 자본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사이즈가 작게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완전 작게 나올 수는 없을 거고 최소 10점부터 시작할 텐데 15점, 20점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15점 간다 했을 때는 자본에 대해서 보통주, 우선주의 배분될 배당금을 구하시오. 여기는 기본적인 케이스, 누적적이고 부분 참가적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주식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까지 완벽하게 숙지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점까지 출제된다고 하면은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나 상한 우선주 부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때 여력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주제 말씀드릴게요. 리스인데 리스가 출제 최근 경향을 보시면은 2019년도에 30점 출제, 그때는 기본적인 고정 리스트를 산정부터 시작해서 리스 채권, 이자 수익, 그 다음에 리스 부채, 사용권 자산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게 19년도에 30점으로 출제된 거예요. 20점에 리스에 대한 범위 축소, 재평가 중에서 범위 축소가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출제가 한 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출제 최근에 경향으로 봤을 때도 20년도 이후에 출제가 한 번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 그 다음 리스도 적게 나오는 단원이 아니에요. 다른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1차 시험만 봐도 리스는 거의 매년 나오죠. 리스는 자주 출제되는 단원. 출제된 지도 오래됐고. 근데 그거보다는 리스를 선정한 이유는 회계는 계정상이 거의 없어요. 19년도에 리스 이용자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따라서 회계 처리할 때마다 자산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 기준에서 일괄적으로 리스 이용자는 리스 부채랑 사용과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전면적인 개정사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아주 큰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1순위 주제로 모든 강사들이 예측을 하셨을 거고 저희 시험에 30점으로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21년도쯤에 자체에 대한 실질적 조건 변경 여부 판단할 때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원래는 10% 여부 판단할 때 포함 들어갔어요. 근데 포함 안 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고, 유형자산 쪽에서 시제품에 대한 순매각 금액을 원래는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켰는데 그게 별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됐죠? 20년도에 실질적 조건 변경 문제가 출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거의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가 한번 다시 됐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출제가 됐고 20년도, 21년도 출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 23년도 출제가 됐죠. 회계는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개정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회계 개정상이 일어나면 그 단원을 한 번 더 확인을 한다. 따라서 그 단원에 대해서 출제를 할 때 한 번 더 고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럼 리스는 최근에 판매후 리스에 대한 일부 중요하지 않지만은 개정상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스에 대한 형태를 고려할 때 판매 리스 쪽을 한 번 더 보게 될 거고, 그러면은 최근에 판매형, 판매후 이런 리스, 특이한 리스들에 대해서 출제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에 대해서 출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유형들, 재평가에 대한 유형들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리스의 특수 유형들, 판매형 리스는 리스 제공자가 메인인 회계 처리, 판매 후 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메인인 회계 처리, 이렇게 각각 5점, 5점, 8점, 8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운용 리스 쪽도 봐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금융 리스가 일반적인 리스 문제이기 때문에 운용 리스도 특수한 형태로 고려해서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단원들은 전부 다 수업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참고가 되는 영상을 올리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1순위 주제는 상황별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주당이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얘도 마찬가지 18년도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당이익은 사실 자산부채 재무상태표상 금액 재무상태표상 계정 과목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에 불과한데 출제 가능성을 높게 두는 이유는 출제 안 된 것도 있지만은 수험생들이 쉽게 느끼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희석 같은 거 물어보면은 복합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중요한 주제면 자본이랑 결합돼서 나올 가능성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주당이익은 1순위 주제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랑 혹시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은 본인 의견대로 강력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오류수정인데 오류수정이 왜 여기 있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오류수정이 2022년도 저 시험 합격할 때 그 이전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17년도에 아주 간단한 오류수정 5점 정도 출제된 거 외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오류수정 거의 안 나왔는데 22년도에 오류수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물어보고, 즉 표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자산부채를 과소 과대 계상하였다. 그 다음에 비용을 과소 계상했다. 비용을 미계상하였다. 이런 것들이 표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 이제 분계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출제가 안 되고 보통 그런 것들이 회계사 시험에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2차 시험에. 그
그럼 붕괴를 풀 수 있는 유형들이 나오면은 굉장히 난도가 높아요. 수험생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문제 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도 물론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단원 자체가 어려운 단원을 내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교수님 욕먹을 일이 거의 없으실 거거든요. 오류정은 그렇게 봤을 때 단원 자체가 원래 어려워요. 정확한 회계 처리를 알아야 오류정에 대한 회계 처리, 수정 분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외에 그러면은 단원 자체 난도도 높고 22년도에 기본적인 사항을 출제했을 때 수험생들이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은 분기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공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기로 풀 수 있는 유형들은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까지 전부 다 설명드리기 힘들어서. 세 번째는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왜 넣었냐? 재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단원이기 때문에 단원 자체의 중요도도 꽤 높다고 생각을 하고 22년도에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봤다고 하지만은 재고에 다른 유형들이 남아있거든요. 첫 번째가 재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컷오프예요. 컷오프, 즉 재고자산에 대한 오류정 문제예요. 거기 문제들 출제 안 된 지 오래됐고 거기 수험생들이 어려워해요. 그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두 번째는 화재 소식, 횡령 이런 것들도 출제가 안 된 부분들이고 그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는 그 정도로 해서 1순위 주제로 저는 공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순위 주제, 등한시하면 안 되는 주제들이에요. 첫 번째는 수익이에요. 수익 작년에 나왔지만은 등한시에서는 안 되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를 만약에 잘게 쪼개서 출제한다 그러면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아직 안 나온 단원들 꽤 있죠. 마일리지라든지 건설계획이라든지 몇 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봐주실 필요는 있어요. 작년에 나왔다고 제끼는 거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익은 왜 그런지는 제가 작년 예측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은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냥 단원 자체가 수익부터 회계 처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2순위 주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인세 회계. 법인세 회계 23년도에 10점 나왔는데 법인세 회계도 문제 푸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가 세무조정 다 해가지고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구하고 결정세액을 구하라는 문제. 그게 출제가 됐죠. 기본적인 사항들. 두 번째 유형은 이 많이 어려웠는데 결정세 단기법인세 부채를 줘요. 자료에서 3만 원이다 고정시켜줘요. 그 다음에 자적 1표를 줘요. 해당 사항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1표이다. 즉 유보사항이다. 그리고 나서 기간 내 배분을 파악해서 네가 법인세 비용을 산정해라. 이 경우가 법인세 회계의 두 번째 유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유형에서 두 번째 유형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23년도 회계사 2차 시험에 법인세 회계의 두 번째 유형이 출제가 됐어요. 그럼 그 유형 위주로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유는 법인세 회계는 문제를 좀 풀어보다 보면은 회계보다는 세법,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조금 돼야지 문제를 자유롭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세법이 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는 단원이고 우리가 세무사잖아요. 세무사면은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에서도 연결시켜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법인세 회계는 23년도에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유형은 파악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차이번가예요. 차이번가 왜 넣어놨냐? 기본적인 유형 출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토지 건물에 대한 차이번가 산정. 두 번째, 이거는 지역적인 주제긴 한데 건설계약과 차이번가가 결합돼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많이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겠죠. 왜 그런지 설명드리면은 건설계약이라는 거는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한 회계처리예요. 상가, 오피스텔,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한 회계처리인데 제가 시행사 전문 법인을 해서인지 몰라도 건물을 자기 돈만으로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즉 실무상은 시행사, 시공사 회계 처리할 때 자본화 차이번가는 항상 같이 연결돼서 회계 처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실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건설계약을 출제할 때 자본화 차이번가도 보통 일반적으로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본화 차이번가 문제랑 결합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봐야겠죠. 나오면은 수험생들 어렵게 느낄 거예요. 다만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지 핵심만 파악해 주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위주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2순위로 배치를 해놨어요. 3순위는 조금 힘을 빼고 봐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금융부채랑 금융자산 쪽이에요. 이거는 왜? 유형 자체가 워낙 정형화돼 있어요. 사채에 대한 기준 발행, 사채 기준 상한, 실질적 조건 배경은 출제가 이미 테스트 두 번이나 됐고 그다음 문제 변형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나올 가능성 떨어지고 연속 상한 사채 그 부분만 조금 봐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출제가 24년도 회계사 시험이 됐으니까. 근데 외에는 다른 특별한 유형이 많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는 쉬워요. 쉬워서 안 나올 것 같아요. 금융부채 쪽은.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사항들.
자, 재분류가 그나마 어려웠는데 재분류 출제됐어요. 됐죠, 23년도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 있냐? 뭐 AC 금융자산에 대한 처분, FVOCR 금융자산에 대한 기준 처분, 또는 2차 수익, 기타 포괄손익, 손상차손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 너무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나오면 땡큐인데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보고, 거기를 낼 것 같으면 제가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리스나 복합이나 이런 쪽을 낼 것 같단 말이에요.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만 지금 만약에 내가 공부가 됐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라고 하시면은 그 금융자산, 금융부채 조금 세부적인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AC 금융자산 말고 지속적 관여자산이라든지 지속적 관여부채, 계약부채, 지급보증부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용량 자산부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력이 되면은 좀 봐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는 출제 가능성은 요 사이 정도로 봐요. 1, 2순위 사이 정도로 봐서 조금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넣기는 좀 그래서. 근데 거기는 자,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나오면 틀리세요. 나오면 틀리는 게 나아요.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다 외워서 푸는 게 불가능해요.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 개념을 가지고 파악해 주시면 문제가 좀 더 편할 거예요. 분계 끄어놓고 나서, 자, 잘 기억해요. 혹시 나왔을 때 깔리면은 분계 끄어놓고 자산 팔았다, 자산 나가겠죠. 돈 받았다, 현금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다른 자산 부채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계약부채일 텐데, 계약부채는 돈을 주고 갚아야 되는 부채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서 갚아야 되는 부채를 얘기를 해요. 뭐 있겠죠. 뭐 내가 앞으로 뭐 40만 원에 대해서는 관여한다. 그럼 내가 앞으로 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는 내가 보증한다. 보증하면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보증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계약부채예요. 그거 금액 찾아주시고, 자산 찾아주시고, 자산 권리의 권리.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미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권리,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권리. 그거 찾아주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세부적인 주제들은 나중에 파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순위라고 봐요. 두 번째 복합도 마찬가지인데 23년도에 출제가 이미 돼서 복합 중에서 나머지 것들은 크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사실 복합에 그나마 조금 봐주실 주제가 복합금융 상품의 조건 변경 쪽, 전환 사채 조건 변경 또는 기중 전환 이런 쪽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주당이익이랑 같이 나왔을 때 그 위에 이자 계산하는 것들, 세후 상환할증금 이자 비용, 신규주금 자체가 만약에 기중에 전환됐다, 세후 상환할증금 이자 비용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한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교재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은 공부해 주시고 나머지는 대충 봐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종업원 급여. 왜? 종업원 급여는 쉬워요. 확정급여 채무, 사실금 자산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1차 시험 주제라고 보여져요. 종업원 급여 중에서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 그럼 너무 어려요. 중도 정산이라든지 아니면 재평가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너무 지엽적인 주제로 가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힘 빼주고 봐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재평가 나온다. 즉 24년도 회계사 2차 시험처럼 출제가 된다. 안 푸는 게 나아요. 안 풀고 다른 문제 푸시는 게 낫지. 그걸 다 대비해서 가져간다라고 굳이 생각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확률도 떨어지고 나오면은 그냥 제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은 뭐 1차 연습했던 정도로만 가져가 주시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보시면은 투자 재무활동 쪽이랑 간접법 현금흐름표 응용 요까지만 봐주세요. 직접법과 간접법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현금흐름표는 와크 통해서 막 외우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차대로 문제를 푸는 쪽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차대에 대한 개념이 들어갈 때 이해가 될 때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현금흐름표는 그쪽 위주만 봐주시면 돼요. 투자 재무 쪽, 그 다음에 간접법 현금흐름표 응용 요까지만. 직접법, 간접법, 영업활동 이런 것들은 대충 봐주시면 돼요. 대충. 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자산. 유형자산 너무 많이 나왔어요. 20년도 재평가 회계 처리, 21년도 재평가 OCI, 22년도 그리고 교환도 나왔고 21년도에 뭐 손상차손부터 해가지고 재평가, 23년도에 마찬가지 손상차손 교환 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게 24년도 재고고 25년도에 나올 가능성은 그나마 뭐 투자부동산 정부보조금 쪽 외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너무 많이 나와서 순위를 이 정도로 배치해 주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많이 어렵게 느끼지도 않아요. 쉽게 느끼는 단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고급회계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작년에 나왔다 10점 나왔다 그러면 고급회계는 일로 올라가요. 그러면 대놓고 교수님이 매년 낸다는 어느 정도 묵시적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22, 20 그전에 안 나오다가
뭐 지분법 정도만 나오다가 22, 23 출제되고 24 안 나왔죠. 그럼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나와도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 나올 거고 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고급회계는 4순위 정도로 배치를 해놨고 혹시 내가 자신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인 사항들만. 세 번째 주식기 전문성가래. 여기 제일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얘가 21년도에 조금 기본적인 사항들 21년도는 사실 기출을 볼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쉽게 물어봐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작년에 30점까지 나와서 작년에는 조금 세부적인 사항들 물어봤어요. 세부적인 뭐 선택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은 남아있는 주제가 없어요. 남아있는 주제가 낼 거면은 또 내야 돼. 반복해서 또 내야 되고 이거를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또 반복해서 동일한 유형을 낸다. 이렇게 교수님들 검토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주식계좀 보는 거에는 거의 힘을 빼고 봐주시면 되고 단원에 유형이 많아요. 유형이 많기 때문에 힘이 조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게 많거든요. 적당히 봐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무형자산과 충당부채. 충당부채 작년에 나왔죠. 나왔고 무형자산 같은 경우 이 두 개는 이론형 문제예요. 이론형 문제. 우리 시험에 이론형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나온다 해도 이론형 문제는 기준서의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써야지 배점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무형자산, 개발 단계 인식요건 3가지, 무형자산 인식요건 3가지 다 완벽하게 서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론형 문제는 대충 뭐 10배 가능성 정도만 봐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고기간 후와 중단 영업 손익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자주 나오는 단원이 아니죠.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나오면은 뭐 그냥 뭐 아는 정도만 해갖고 풀고 틀리면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배랑 재무회계, 중급회계와 고급회계 쪽까지 해가지고 전체 순위별 단원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냥 제 의견이랑 이유랑 그런 유형들을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보시고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라고 하면은 본인 의견대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생각되시면은 강약 조절을 좀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